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앞다퉈서 주말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준비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특별 사면 제가 또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8월 임시국회가 곧 있으면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또 쟁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일단 가장 먼저 좀 주목해야 될 쟁점 사안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야가 각각 벼르고 있는 이슈가 잼버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이제 폐영식에 참석하면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만 네. 이 잼버리라는 게 단순히 일회성 국가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이벤트를 국내에 유치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세계 손님들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 좀 던져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북도에서는 지난 수년간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행사다라고 홍보를 해왔었는데요. 예. 이게 지방정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맡겨뒀더니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중앙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선 이후에야 수습이 되는 모습이 이번 잼버리에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 잼버리라는 행사를 누가 얼마만큼 준비했고 어떻게 주관했기에 초기에 그런 파행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국제 행사를 유치하게 되었을 때 네. 과연 지방정부에게 이걸 그냥 맡겨놓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지방 자치에 대한 좀 전반적인 고민까지 함께 해나가는 그런 계기가 이번 잼버리를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어서요. 단순히 전 정부 탓 또는 지금 정부 탓하는 그런 공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의 본질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것들 좀 일단 눈여겨보고 이번 계세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될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잼버리 이야기도 있고 네.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한 것도 있고 뭐 LH 철근 누락 사태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그리고 처가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등 되게 많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 중에서 좀 추가로 꼭 다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관련한 것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실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것을 12월에 법 개정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피해 조사를 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잼버리 파행 관련해서는 또 좀 이따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예. 그때 예. 이야기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아직 이 본회의 일정이 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본회의를 언제 열지 또 회기 종료를 언제 할지 뭐 세부 일정 좀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글쎄요.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문제와 맞물려서 본회의 일정 좀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제가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저희 당 원내대표님이 민주당 원내대표님과 임시회의라거나 본회의 관련해서 협상하고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볼 기회도 가끔씩 있거든요. 네네. 보면 이 임시회기나 본회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평소와는 달라요. 이번이요? 보통은 예. 임시회기나 본회의 일정 가지고 여야가 그렇게 대립할 일은 없거든요. 그냥 관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회기 날짜를 평소와 다르게 조금 쉬는 날짜를 뭐 길게 하고 싶어 한다던가 또는 이 회기를 조금 줄이고 싶어 한다던가 하는 이상한 모습들을 이번 이재명 체제 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결국 단순히 일하는 것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언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모른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주요 의원들에게. 그래서 이 회기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어서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체포동의안 이거 나 적용받지 않겠다고 말하기 이전에는 어떻게든 회기를 꽉꽉 채워가지고 국회 관례에 어긋나게 그동안 쉬어왔던 날들도 회기로 넣으려고 무리한 협상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회기를 무조건 다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막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9월에 영장을 청구하면 언제 회기를 쪼개야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이 회기 문제 같은 경우는 관례대로 국회가 지금껏 해왔던 관습이라는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무리수 두지 않고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것을 민주당 원내대표나 의원님들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거는 검찰이 영장을 치면 치는 거고 안 치면 안 치는 거죠. 저희가 그걸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뭐 그걸 상정해서 국회를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100% 그냥 일하기 위한 관례에 초점을 맞춰서 회기 날짜를 잡는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언제 쳐질 것 같으니
그것을 예비해서 임시국회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일단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것을 예측해서 임시회를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 더는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까지 예.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어떤 경우에도 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이제 회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되고요. 뭐 다른 일정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뭐 이거 일정 본회의 등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 모두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새만금 잼버리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주말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방을 이어갔거든요. 관련 내용들 함께 듣고 오시죠. 아무 항구로 없는 뻘밭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사태가 다 생긴 거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라는 것이 이 모든 잼버리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수의 계약으로 계약한 건수가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으로 전라북도 모 업체의 경우 직원이 단 3명뿐이었는데 올해까지 2년 동안 총 23억 5천만 원이 넘는 잼버리 관련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 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 과정에서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입니다.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합니다. 비상 예산을 최소 20억 있어야 된다. 폭우와 폭염, 해충, 벌레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거에 대비해서 실제 그 자리에서 여가부 장관과 고성이 오고 가면서 여가부 장관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고 저는 강력히 요구했고. 예, 여야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관련해서 좀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당은 전라북도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해찬 최고위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각각 조금씩 잘못했죠. 지난 5년 동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나 이걸 지방 주도하겠다고 했던 전북도의 잘못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넘겨받아서 1년 넘게 준비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무부처도 잘못을 한 건 맞죠.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이 김윤덕 의원은 너무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잼버리 조직위원장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지만 잼버리 개영식을 축하하는 사진 한 장 SNS에 올리고 잼버리가 그 난리가 나는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기자들과 인터뷰한 적이 없어요. 이분 그냥 어디 숨어있다 나왔습니다. 이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여러 문제가 터졌을 때 적어도 제가 현장에서 본 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나 뭐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박보규 문체부 장관 등은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받으면서도 현장 뛰어다녔어요. 현장을 보면서 뭐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네. 김윤덕 의원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정말. 현장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분이. 퇴영식 때도 잠깐 왔다 갔어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퇴영식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으니까. 이게 과연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공동조직 집행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인가. 2주 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 남 탓하는 기자회견을 하는가. 이건 김윤덕 의원 정말 후한무치하다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고민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예. 보통 이런 지방에서 큰 행사가 열리면요. 예. 지역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이번에 잼버리의 식사가 좀 부실하다는 논란이 초반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대기업인 곳에서 들어왔지만 실제 납품을 지역 기업에게 맡겼다가 곰팡이 낀 계란 나오고 하니까 부랴부랴 대기업들이 이제 중앙에서 이걸 관할하면서 해결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지방 기업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지역 기업 우선 입찰제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이건 국제 행사잖아요. 네. 이런 외국에서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국제 행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유치한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최고로 실력 좋은 기업들이 입찰해서 이걸 따내야 국가 브랜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지역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입찰을 주는 지금의 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참에 좀 함께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떤 이런 책임 공방에 대해서 먼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실패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의 경우에 전라북도가 잘못한 지점도 있을 거고 그와 연계된 어떤 업체가 잘못한 지점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정부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조직위원장 5명 중에 3명이 장관이었고 현직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는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된 행사예요. 근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은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과 어떤 잘못을 인정했다면 많은 시민사회든 아니면 기업이든 기꺼이 도우려고 했을 텐데 지금 정부의 모습은 계속 전라북도 책임입니다. 아니면 전 정부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되게 눈살 찌푸리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또 하나 더는 왜 새만금으로 해서 이 문제가 생기게 했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예. 팩트를 좀 짚어보면 2015년에 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결정한 건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 행사로 만든 것은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으로 정해진 것은 스카우트 연맹과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이고요. 이걸 토대로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폴란드와의 경쟁에서 이겨낸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 새만금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 정부 탓을 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사실은 문제가 되었던 것도 화장실 문제나 샤워실 문제, 네. 그리고 개영식 때 온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문제, 예.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올해 충분히 조치할 수 있던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팩트와 조금 다른 게요. 이게 최종적으로 새만금으로 확정되면서 유치가 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전북을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 사실 훨씬 더 여러모로 환경상 좋았던 후보지는 무주의 태권도 박물관이 있는 지역 등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무와 그늘이 있는 곳에서 이런 잼버리를 많이 하는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이제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새만금에서도 이미 매립이 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잼버리를 연 후보지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매립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새로운 매립지에 잼버리를 열었는가? 결국 새만금의 여러 가지 SOC 사업을 따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잼버리가 이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냥 이 정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 정량적인 데이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예. 평창 동계올림픽 8개월 앞두고 정권이 바뀌었죠. 네. 정권이 바뀔 당시에 여러 인프라에 대한 공정률이 9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공사 95% 마감해놓고 문재인 정부에 넘겨준 거예요. 네. 잼버리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당시의 공정률, 이거는 저희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37%였습니다. 5년 동안 뭘 해놨다가 인프라와 시설을 37% 완성해두고 이제 다음 정부에게 맡기고 1년 반 동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지금 현 정부의 부처들도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위치 선정이라던가 이 공정률에 있어서 5년 동안 37% 해놓고 다음에 넘겨놓고 모든 탓을 현 정부에게 지라는 것은 이걸 그냥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 잼버리 사태에 의해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전 정부 탓이다, 현 정부 탓이다 막 싸우는 것보다 네. 그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 했잖아요. 예. 앞으로 이런 국제 행사를 지방에서 유치했을 때 어떻게 해야 이번에 겪었던 이런 시행착오나 부작용들을 안 겪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해찬 체육께서 이야기하신 거에 조금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 정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여가부 장관께서 전 정부가 좀 일을 잘 못해서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 행사를 연기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으면 말 그대로 어떻게든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여가부 장관이 문제 없다. 폭염과 태풍에도 다 대책을 준비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기 며칠 전에도 현장에 가서 문제 없다고 했던 건 여가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 전 정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윤덕 의원이 말한 것인데 이제 과거에 여가부 장관에게 비상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또 반박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 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근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나고 나서 알려졌지만 지난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통령께 한 3분의 1 정도만 받을 생각을 하고 60억의 특별 예비 교부세를 요구했는데 예.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100% 다 주겠다 하셔서 깜짝 놀랐다라는 일화가 이미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잼버리의 지금 조직이 사무총장이 여가부 고위공무원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때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분인데 이분이 현장 답사나 국회에서도 이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 시설에 미비함이 없다라고 계속 거듭거듭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뭐 권지웅 전 비대위원의 말씀처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여가부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임명이 되어서 쭉 이걸 준비해온 조직위의 책임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예. 20억이 모자라서 이 행사가 초반에 그런 파행을 겪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행사보다 대통령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60억 교부세 달라고 했을 때 그 100% 다 주는 경우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장들이 어라 할 거예요. 보통은 반도 안 주거든요.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네네. 근데 이 잼버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한테 말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라고 해서 100% 결제되니까 김관영 도지사가 감사해서 대통령을 얼싸 안았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충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걸 주도했던 것은 지난 5년 내내 광고했던 것처럼 전북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전북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이 정도 사이즈의 국제 행사를 온전히 컨트롤할 만한 역량이 아직은 없구나라는 냉정한 현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국제 행사 유치하고 이제 진행시킬 때는 아무리 지방자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키를 잡아야 된다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뭐 20억 때문에 이 행사가 잘 됐게 잘 안 됐다. 이건 너무나 지엽적인 비판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장경희 의원도 사실 뭐 수의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업체 선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이런 수의 계약 등등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시거든요. 어떤 말씀 좀 하시겠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세밀하게 따져지겠죠. 근데 이제 수의 계약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계약의 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수의 계약 중에서도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지자체가 아니면 어떤 뭐 기초든 광역이든 이 정도 행사를 치를 능력이 없었다기보다 이 행사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간 업체에서도 10,000명, 20,000명, 그리고 30,000명, 40,000명짜리 행사 잘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없어서의 문제라기보다 정말로 이것을 잘 관리 감독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번에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네. 여가부 장관께서 잘 준비되었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가부 장관에게 이 책임을 묻기 이전에 그것을 보고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근거로 그것을 보고했을까? 그러면 그 근거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떤 것들을 토대로 그 어떤 근거를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제대로 된 시정 조치가 없다면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정감사 등으로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감사원 감사는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도 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평론하는 방송을 한 7, 8년 하면서 네. 제일 쓸모없고 비효율적인 것 중 하나가 국정조사인 것 같아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네. 대부분의 경우 여야가 흔쾌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그냥 여기서 여당 패널인 제가 이야기하고 야당 패널인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는 것 이상의 수준을 국정조사에서 도출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 중차대한 사안, 예를 들면 국정농단 국정조사, 뭐 이 정도 경우는 조금 예외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뭐 뚜렷한 결과가 나왔나요? 그건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그 국정조사가 무엇을 남겼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만 하면 국정조사하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회에서 별도의 수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로 하고 싶은 말 하는 정쟁과 난타의 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보다는 정말 공무원 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원 감사라던가 국무조정실의 감찰, 또 필요하다면 추후 검찰의 수사 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 수사권과 감사권을 가진 기관이 자료를 요청하고 수사도 하면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주르르 나와서 하고 싶은 말 하는 국정감사, 그냥 내가 스타가 되겠다고 서로 간에 자극적이고 날선 말이나 몇 마디 던지고 마는 쇼 이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희찬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제까지 잘 이뤄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사를 통해서는 형사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만 확인할 뿐 나머지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밝히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찰이나 감사의 경우에도 지금 현 정부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 행사는 사실 실패한 행사입니다. 근데 사과도 하지 않는 정부가 스스로 제 머리를 깎듯이 할 수 있을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라고 하는 수단이 충분하진 않아도 그걸 통해서라도 밝힐 건 밝혀야 된다는 게 저는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되려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느낀다고 한다면 여당에서도 기꺼이 이것을 함께 해서 잘못을 잘 드러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하면 정치권에서는 단연 특별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사면 대상자들 전해지는데 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재계 인사들이 이번에 많이 포함된다. 하지만 전에 뭐 청와대 사면 대상들은 제외된다. 이런 내용들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면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최고위원님?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보면 예,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많이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안종범 전 수석이나 삼성의 이제 최지성 전 전략실장 등등이 있는데 네. 이것은 아직까지는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정부 역시나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라는 기조를 드러내는 것 같고요. 반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공익신고를 했다고 보는 게 여권의 시각인데 대법원에서는 실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다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 지금 뭐 효력이 발휘되어 있습니다만 공익신고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해주면 네. 공익신고가 더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정권은, 정부 부처는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내부 안에서도 뭔가 공익신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내부자 고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장렬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다소 빠른 시기에 사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 그 강복절 특사 대상 중에 김태우 전 구청장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공익신고자라고 계속 규정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태우 전 수사관이었을 때 시절에 이 어떤 사실을 폭로한 시기가 자신에 대한 비위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이것을 폭로한 것이에요. 그리고 폭로한 내용도 특정한 것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매우 넓었고 그중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공익신고자인가라고 했을 때 법원이 보기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5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중에서 4개가 유죄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공익신고자로 폭로한 사람들은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원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사실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한다고 해서 공익신고자가 더 앞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 법원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법원이 이것을 유죄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유죄 판결을 내린 지 3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법원이 뭐라고 하든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그냥 바로 사면해 주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 이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안은 매우 부적절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만약에 김태우 전 청장이 다시 강서구청장에 출마한다고 하면 예. 정말로 그것은 뭐 법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폭로한 것 중에 2가지가 유죄를 이끌어냈어요. 네. 첫 번째가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봐주기 했다는 거. 감찰 무마 의혹. 이거 지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예. 두 번째가 김은경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의혹. 이거 환경부 장관이 실형까지 받은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에요. 청와대 비서관도 유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이끌어낸 폭로를 했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뭔가 이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인신공격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 두 건의 굵직한 그 당시 권력자들에 대한 유죄를 이끌어낸 폭로를 용기 있게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 관행으로 봐도 내부 폭로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면 대상에 이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을 상실하면서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그게 10월이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다시 나가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좀 쏠리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뭐 주변에 밝혔다 뭐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던데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맞닥뜨린 현안이 많습니다. 잼버리 수습이라던가 예. 태풍 피해 복구 등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구청장 재보궐 자체가 다른 현안을 제쳐두고 먼저 고민해야 될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예. 다만 뭐 여름철이 지나가는 8월 말, 9월 초 무렵에는 어느 정도 이 고민을 정리해야 될 시기가 다가올 텐데요. 네. 뭐 사면이 곧 공천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공천하라고 사면하고 이런 차원인 것은 아니니까요. 네. 여러 가지 이 귀책 사유를 만들었을 때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 지난 이제 4.7 재보궐에서는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 무리하게 서울시장 등의 후보를 냈다가 국민적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안 등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지도부에서는 차분하게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고요. 우선은 사면이 확정된 뒤에 네. 조금 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해병대 사령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항명 혐의인데 이게 뭐 고 세수군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내용이죠. 계속 이게 뭐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징계 출석 통보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십니까, 이 사안?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승훈 상병이 순직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애도가 매우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병대에서도 그 상병이 사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까지 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수사하고 있었던 수사단장이 폭로를 한 것입니다.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은 그 수사 보고서에 대대장 이하까지만 좀 기재하면 좋겠다. 그리고 경찰에게 이첩하지 말라 수사 보고서를 이렇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아직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예. 지금 수사단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것이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어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수사단장을 징계하겠다고 지금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떤 폭로를 억압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DP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보면 꼬리 자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그것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 같다는 우려까지 드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 수사단장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밝힌 다음에 필요하다면 징계는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해병대에서는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면서 수사단장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억울하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군과 수사기관의 시스템을 믿고 이 수사에 응해야지 수사를 회피하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좀 정치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이 최수근 상병의 유족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절차를 국방부에서도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 쟁점화될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이첩 연기 지시가 나온 것도 일선 수사팀에서 결론을 냈다 해서 이걸 무조건 다 이첩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비화될 사안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당에서 군 경험이 풍부한 신원식 의원께서 최근에 여러 의견을 밝히면서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좀 이 군의 어떤 절차를 존중하고 따라라. 그리고 충분히 그 절차 내에서 본인의 의견을 밝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막 보여주기 식으로 방송에 나오고 군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고 이런 방향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명령 체계 내에서 그러니까 대대장 이하까지만 기재하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 체계를 따라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이든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 이 부분을 두고 그냥 명령 체계 아래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 말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뭐 이 심의위에서 군 네.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 박 전 대령의 네. 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가 결정이 나는 것이고요. 아, 예. 만약 뭐 이게 기피할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네. 박 전 대령도 절차대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다른 결과가 나오면 군 검찰이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 부분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그 당시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단장의 법정 책임까지 물었던 수사 결과가 100% 옳은 것이냐. 이 박 전 대령이 수사한 결과가 무조건 진리라고 또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박 전 대령에 대한 수사나 징계와 별개로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군 당국이나 국방부가 다른 분들이 아닌 고 최수근 상병의 유족분들과는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혹시나 또 불안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도 좀 입장을 낸 것 같은데 뭐 어떤 입장 내는 거죠? 국가안보실이 이 사건이나 수사 결과 뭐 이첩 중지 등에 개입한 바 따로 지시를 내린 바는 전혀 없다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의 배경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불분명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개입할 이유도 없다라는 부분을 공식 입장으로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대통령실이 답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태우 차장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국방부에 외압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하기 때문이다. 혹은 아니면 그것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여야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이 국가안보실과는 별로 상관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게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사실 그 박정훈 대령이 그러니까 이 사단장이 유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단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금 퍼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좀 그 공명정대하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진석 의원 1심에서 사자 명예훼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 실형이 나왔죠.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인 성향, 그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근데 이분의 정치적 성향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나온 걸 보니까 좀 심각한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얼마 전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한 거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사안에 대해서도 최종 무죄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정치인이나 공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비판의 범위를 좀 폭넓게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난과 가짜 뉴스들이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징역 6개월 선고가 유독 도드라지게 튀는 형량 선고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판결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공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된 그 순간부터 영원히 공인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요. 그런 사안들, 다른 어떤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선고와 비교해봤을 때 유독 높은 선고 등이 박병권 판사의 정치적 성향 때문은 아니겠는가 하는 의혹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2심에서는 어느 정도 형량 수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재판부에서 좀 또 민주당에서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뇌물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계도 받았잖아요. 근데 논두렁이라는 게 팩트가 아닌 것이지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뇌물도 받지 않았고 시계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다만 정진석 의원의 글 중에서 뭐 부부싸움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건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도 뭐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뇌물을 받았다라는 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라는 표현 전체가 거짓말이라는 듯한 이번 판결문은 진실과도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고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라는 것은 뭐 대다수의 법조계에서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예,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당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너무 많이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전 김태우 청장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3개월 만에 본인들이 보기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면을 했고 이번의 경우에도 어쨌든 실형이 나왔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훈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법부의 판단마저 이렇게 훈계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해 가야 됩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진석 의원이 올렸던 글의 내용을 보면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진영이 다르다 손 치더라도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돌아가셨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폄하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법원에서는 이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반성하겠다라고 해야 될 부분이지 법원이 잘못됐다, 그 판사가 잘못됐다라고 할 부분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